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법이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눈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오래 보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국민의 시선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사법뉴스 월간판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사법부 주요 단신 키워드 픽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지난 1월 22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다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보상법의 화해 간주 조항이 유족들의 소송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었던 만큼 2021년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유족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헌재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직접 산 명품 가방을 다른 모양으로 고쳐 사용하기 위해 리폼을 했다면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선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 사용 목적의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 거래 시장에서 유통시킬 경우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지난 2월 19일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신임 법관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신임 법관 149명이 참석해 법관으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들은 2025년 9월 25일 임명식 이후 5개월의 수료 과정을 통해 법관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덕목을 가져왔습니다. 신임 법관들은 지난 2월 23일 월요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 배치돼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새로운 법관들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픽입니다. 3월 3일 대전과 대구 그리고 광주 회생법원의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회생을 희망했던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 회생법원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픽이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이런 일도 한다고? 이번 코너의 이름 세상의 법원 일이에서는 대법원의 생생한 현장과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이민영 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법지원실 특별심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영 판사입니다. 네, 판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의 어떤 현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회생법원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실은 아까 뉴스 단신에서도 개원식 소식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회생법원은 개인 및 법인의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 전문법원인데요.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생법원이라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대전과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생법원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네,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이 우리나라에 처음 설치된 건 언제일까요?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채무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산 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했어요. 국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2017년 3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3개 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법원 단위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어서 전국적인 도산 벨트가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좀 전에 대전과 대구, 광주의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도산 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회생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생계로 복귀하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국가경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고도화되고 복잡 다양해지는 도산 사건에서 전국 어디서나 균질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기업의 회생과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은 물론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탄탄한 전문성과 지역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민과 기업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를 국권이 뒷받침하는 도산 전문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산 관련 재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국민과 기업에게 더욱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 처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광주 회생법원은 실패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완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때 광주에 회생법원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이 정작 차를 몰고 가야 할 곳은 차가운 바닷속이 아닌 회생법원이었다고, 그러면 살 수 있었다고. 호남 제주 지역의 경제적 특수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 출발과 경제적인 재기,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 영상에 담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판사님,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될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도산 사건 처리에서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전문 법원이 아닌 법원이 도산 업무를 담당하면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도산 사건에 전력을 기울이기 힘든데요. 이번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개원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회생 전문 사법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민과 소상공인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회생법원 개원으로 도산 사건 처리의 지역 간 편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균질한 도산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단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회생법원입니다. 지방 모든 권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지방에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채무자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큰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시스템인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각 지방회생법원마다 조금씩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생법원의 역할 자체는 같지만 아무래도 지역의 산업구조나 경제환경, 그리고 사건 수요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법원도 그에 맞는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기업 구조 조정이나 회생 지원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고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은 절차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고요. 그렇다면 각 회생법원이 맡고 있는 관할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과 충남은 물론 충북 지역의 도산 사건도 맡고 있고요.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들의 도산 사건을 보다 밀착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을 넘어 전북 특별자치도와 제주도까지 아우르며 서남권의 거점법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별 여건과 관할 범위가 다른 만큼 각 지방회생법원도 저마다의 역할과 중점을 갖고 운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대구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회생법원 개원이 가장 절실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가 무려 16,000건을 넘었는데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이번 개원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대구 지역에 전문법원이 없다 보니 지방법원에서 이 방대한 사건들을 다 감당해야 했고 그만큼 심리가 늦어지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제는 대구회생법원에 9분의 전문판사가 배치된 만큼 대구와 경북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비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파산 사건이 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전국적으로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 시청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특히 개인회생 사건 접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무려 84%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자영업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채무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양한 지원책이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법원은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송구조제도요? 그건 또 어떤 제도인가요? 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죠.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소상공인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광주회생법원 현장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차장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2022년 빚을 이기지 못하고 완도 바닷속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법원은 회생법원 확대를 통해 벼랑 끝에 선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실질적인 재개 기회를 마련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상의 법원 1위에서는 또 어떤 현장을 확인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민영 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판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판 리플레이입니다.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서윤 판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새벽
3시 14분 충주의 한 식당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섭니다. 음주운전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평범한 수사 과정이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1심 무죄, 2심 무죄.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왜 결론이 뒤집혔을까요? 그날 밤 그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봐도 만취해 보이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술에 취한 피의자와 그의 일행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피의자와 일행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고 발뺌을 하죠. 하지만 경찰은 이미 신고자 차량에서 블랙박스로 피의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제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한 피의자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3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피의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걸까요? 오늘 판 리플레이에서 함께 만나볼 판례는 영장 없이 식당에 출입하여 혐의자를 찾아 음주 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경찰의 식당 출입 부분과 또 하나는 피고인 발견에 관한 부분, 그리고 3번째는 음주 측정 요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3번째 쟁점인 음주 측정 요구에 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하는 음주 측정 자체는 사전에 영장이 필요한 강제 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33%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사실상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만취 상태이자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죠. 아니, 그렇게 취해서 운전을 했는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그러므로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한 과정에도 주목을 해야 되죠.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범죄라도 수사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이었던 식당 출입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이나 물건을 잡기 위해 장소를 뒤지는 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식당에 들어간 것이 단순히 출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장이 필요한 수색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 내부를 뒤지거나 음주운전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색을 했다면 위법한 강제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원심은 경찰의 음주 측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들었어도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위법한 수색 상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색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특정 장소를 샅샅이 뒤지는 것으로 동의 없이 이루어질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출입은 그 장소에 발을 들이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사실 식당 같은 건물을 수색하려면 출입이 필수적이긴 한데요. 결국 이번 사건의 관건은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아낸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법이 허용하는
임의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인 수색이 되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쟁점을 살펴볼까요? 경찰이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찾기 위해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수사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주방이나 내실 같은 공간을 열어보거나 탁자 밑이나 가림막 뒤를 살피거나 식당 내부를 뒤지듯 특정인을 수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저 새벽 시간대에 아무런 제재 없이 한산한 식당에 들어가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었죠. 이런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던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판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쓰지 않고 피의자를 찾는 것 역시 정당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명시된 임의수사의 원칙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죠. 이 사건의 식당은 일반 손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경찰이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식당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를 수색이 아니라 단순한 출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당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장소고요. 경찰이 그 안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은밀한 공간을 강제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영장이 필요 없는 임의수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피고인 발견도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물리력의 행사 없이 바로 대상자를 알아보고 확인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위법한 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판 리플레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일단 음주운전자를 찾고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영장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판리 해설을 맡은 이서윤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의 월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국민의 시선에 맞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의 가치가 재판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퀴즈와 댓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 더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